이게 10부의 47장. 예. 제목이 어, 수다 떨기인데 이게 수다 떨기라는 말이 그 뒷담화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가 아, 얘기하는 뒷담화?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만들어서 하는 그 가상의 그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 아, 아니, 그거 어디, 그 들레즈에서 얘기했었던 거 비슷하네요. 이게 뭐 최근에 철학자나 뭐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인류의 어떤 그러니까 빅 히스토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이게 인간답게 만들었다. 그 능력이 이제 언어 능력이란 말이겠죠. 음, 그래서 핵심 질문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 이게 뭐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지 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될 거는 어,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는 문자와 그 구술 언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언어, 공통적으로 뭔가 속에 있는 심상,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내가 모델링으로 해서 얘기하는 뭐 그래픽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음, 사운드 뭐 이게 수학식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나는 언어라고 보는데 음, 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어 할 때는 그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문자 언어 이 우리가 한국말 그러면은 한국어의 그 문자와 말 이 두 가지만 언어라고 이게 내추럴 랭귀지라고 보통 하죠. 자연어. 네네. 자연어 처리한다고 그럴 때도 그 두 가지 이제 수학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언어에 이제 세 가지 혁명적 기능이 생겼는데 사고의 구조를 만든다는 거. 그죠. 예, 사고의 구조,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는 거죠. 언어가. 그러니까 음, 언어를 갖고 우리가 사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는 언어가 없어도 하죠. 네. 예, 언어가 없어도 사고는 하지만 인간은 특이하게 언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사고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문화가 전달된다. 이게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밈이죠, 밈. 음, 예, 문화적 문화, 유전자. 문화적 예, 유전자. 문화 자본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 사회의 어떤 문화 자본. 이게 계속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게 하는 그 힘이죠. 이게 문화가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이전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문화 전달을 받는 거죠. 음,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경험들을 어, 노하우 이런 게 축적이 돼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발전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능력이 이 언어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새로운 걸 끌어내는 추론 능력 이런 게 언어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왜 수다 떨기인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특성. 근데 진짜 요새 중국 드라마 재밌게 보는데 왜 이렇게 말들을 빨리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사가 우리나라 그 연극하고 달라. 아, 그래요? 수준이? 어떤 때는 한 사람이 한 3분 동안 끊이지 않고 쫙 그 문장을 내뿜어. 이런 거 보면 그
이게 문명의 수준이라는 게 언어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문명이 없었잖아. 우리는 네. 중국은 황하 문명이 있었잖아. 근데 그 쏟아내는 말이 뭐 어떤 말이에요? 현현의 말인가요? 두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네 잘났네, 나 잘나고 싸우는 건데 네. 아주 끝도 없이 그렇게 떠들어대더라고. 아니, 싸우는데, 우리는 이렇게 왜 대사를 주고받듯이 네, 그 연속극에서 왜 대화를 하면 탤런트가 그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뭐라고 네. 얘기하면 저쪽에서 받아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쏘아붙여가지고 한 3분간 내리 쏟아. 아니, 그게 뭐야? 얘들이 영국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독백 문화 그 왜 경극이라 그러잖아. 네, 경극 보면은 혼자 경극, 한참을 떠들잖아. 네, 맞습니다. 경극, 맞아요, 경극이. 아, 아직도 경극에 있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언어 습관이지. 음, 우리는 반응적 언어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다시 생각을 해서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언어를 주고받는 스타일로 대화를 하는데 중국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엔 그거 잘 몰랐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대화식으로 돼 있거든. 근데 음, 드라마는 안 그래. 그냥 일방적으로 쏴붙여 오랫동안. 그래서 여기 끊임없이 말하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말이 와닿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계속 그 말을 만들어낸다는 그 표현이 그 어색하면은 계속 말을 하고 없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여기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언어는 생각의 도구다. 세상을 구조화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언어는 세상을 구조화한다. 일단 언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잘 재단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언어라는 게 그 내 생각이라는 어떤 그 덩어리를 재단해서 남한테 전달하는 거라면 그걸 뭉툭하게 썰어서 주는 사람이 있고 수수메스로 섬세하게 썰어서 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도구와 전달하는 그 대상 이런 것들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요? 근데 음, 나는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네. 음, 세상을 구조화한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그 보는 건데 그걸 설명하는 어떤 그 영역별로의 그 영역이 다 언어로 그 스크럼이 짜듯 그렇게 짜져 있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음, 언어라는 거는 저는 그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물리적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그 인간들에 의해서 그 하나의 다른 어떤 추상 개념의 레이어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물리의 세계를 추상의 개념으로 올려서 사람들은 계속 뭔가 그 물리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의 그 발견을 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왜 그렇게 분리의 세계를 계속 그 추상의 세계에다 올리려고 그러냐? 결국은 예측 추상의 세계에서 뭔가 예측한 것을 물리의 세계에서 그대로 그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계속 세상을 그 언어로 구조화해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인간이 하고 있는 언어가 갖고 있는 또 탄생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세상을 뭐 직접 물질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음, 뭐 물건을 만지고 꽃향기를 맡고 이렇게 사물과 직접 그 반응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그 삶의 상당 부분은 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 안에서 그
그러니까 뇌에 표상된 세계를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계속 그 모델링 하는 거지. 머릿속에다가. 그게 멘탈 모델링을 해서, 머릿속에 표상 세계를 갖춰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당 부분의 우리 삶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 블로그에다가 세상과 세계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세상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도 쓰고 세계라는 말도 쓰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세계는 그 개가 이제 시스템이라서 그 구조화된 어떤 틀을 갖춘 사물들의 그 집합체 이거를 이제 세계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거 좀 달라요. 세상은 그러니까 표상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야. 내가 만들어낸 세계가 이게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에 그리고 왜 사람들이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은 아우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 그때는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세계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이런 원 세상에 이런 얘기 하잖아. 표현할 때. 그리고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 그럴 때도 그게 타인들의 그 행동이나 어떤 뭐 말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의 그 상징 체계 내 정신 속에 있는 나의 세상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MZ 세대들이 뭐 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세상에 애들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럴 때 그 세상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동물들의 그 사회 뭐 국가 이런 거는 세계지 그게 세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정신 상태가 세상인 거예요. 다르지 그러니까 세계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내 세상은 여러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이라는 세계, 학교라는 세계, 직장이라는 세계, 국가라는 세계, 사회라는 세계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어떤 시스템인데 이것들로 내 머리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내가 사는 세상은 나만이 갖고 있는 거지. 내 세상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이렇게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거를 내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틀이 이게 언어다. 그걸 가지고 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내가 사는 세상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피지컬 AI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피지컬 네. AI. 그게 지금 추구하는 게 같아요.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훈련시킬 때 그 로봇 자체를 훈련시키는 것도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가상에서 열심히 그 모델을 훈련시켜가지고 가상에서 얘가 충분히 익숙해진 내용 모델을 현실의 어떤 뭐 로봇에다가 다 담아주고 그리고 그 현실의 어떤 로봇이 계속 또 뭔가 그 학습하는 것을 다시 가상으로 가져와서 또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가상의 어떤 공간, 그 학습의 공간하고 현실의 공간을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어쨌든 음. 그 피지컬한 어떤 세상을 가상의 공간에 계속 구현해가는 거. 그게 피지컬 맞아요. AI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교수님께서 인간은 언어로 그걸 개념화한다라는 것처럼 그 로봇들은 결국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가중치로 그걸 학습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언어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제 피지컬 AI가 근데 요게 그 피지컬 AI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결국은 세상에 아니 세계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나의 어떤 세상으로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이제 그 내가 시뮬레이션 하거나 계획해서 다시 세계를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음. 어떤 과정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고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은 정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갈 길은 멀지만. 그 챗GPT도 자기만의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언어로. 음, 실제 우리 존재하는 거는 세계고, 음, 바깥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세계고, 그거를 얘가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지가 만들어 놨다고. 챗GPT 네, 안에 그렇죠. 그 지식 체계를 만들어 놔서 세상을 구조화해 놓은 거지. 언어를 가지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개념이 세계를 정한다. 우리들의 세상이. 그래, 맞아. 이게 상호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 내가 예, 공부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내 세상을 나는 만들어서 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바깥에다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미미하지만 이 바깥 세계를 바꿔나가지. 예, 네. 그렇죠. 예, 세상은 상호작용 나의 하면서, 표상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델링 이론에 지금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 그건 내가 만든 세상인데 그거를 그 바깥 세계에다가 지금 전달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자기만의 세상을 또 그거 가지고 만들어 나가니까 하여튼 그게 다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얘기 같으로 나는 받아들여요. 이거를 언어는 세상을 구조한다. 이경님, 뭐, 아까 말하다가 만 거 있어요? 아, 아닙니다. 예전에 쇼펜하우어 책 보면서 그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음, 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는데 그 음, 교수님 말씀하고 뒤에 말씀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요. 음, 의지와 일맥상통하죠. 표상으로의 세계. 네, 맞습니다. 예, 그 책에 있지 그 말이.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는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거 아까 뭐 예측 능력, 추론 예, 능력 이런 네. 거죠. 네. 언어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하는 거죠. 동물들은 이걸 못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현재에 대응은 하지, 반응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한 건 피하고 유리한 거는 쫓아가서 뭐 짝짓기를 한다든지 뭐 뭘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반응은 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하겠지. 다람쥐가 뭐 도토리를 갖다가 땅속에 묻어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본능적인 건데 그걸 플랜을 세워서 뭐 1년 먹을 치를 갖다가 이렇게 칸을 나눠 가지고 뭐 보관한다든지 이런 짓은 안 한다고 얘가. 그 다음에 언어는 패턴을 만든다. 이건 우리 산 걸으면서 한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 예, 패턴. 지식에 대한. 이게 하나의 프레임워크이죠. 프레임워크. 네, 네. 사고의 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사회를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 이게 이제 협력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 뭐 그렇죠. 거대한 동물들을 잡으려면 같이. 혼자는 도저히 힘에 붙여서 못 하는데 여럿이 같이 협업을 하면 그 자기보다 등치가 큰 뭐 호랑이나 소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그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문화를 창조한다. 문화를 근데 이거는 말이 문화를 창조한다기보다는 나는 문화는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그 추구하고 작품 만들고 뭐 소설을 쓰고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면 그게 이제 문화를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오히려 그러니까 창조의 결과물이 문화가 아닐까. 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현재의 문화와 기존에 어떤 쌓여있던 문화가 있었으니까, 음, 그 문화와 다른 어떤 사조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로 할 때, 그럼 그게 앞에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치. 예, 그게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이 창조라는 부분이나 창의성이라는 게,
요즘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거인의 어깨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와닿아요.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서 한 발 더 올라가면 그게 세상에 없는 건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해서 어쨌든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발 더 나가면 되는데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중국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따라 붙어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한계를 더 만들어. 그리고 그걸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걔를 고도화시켜가는 이런 일들을 참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이게 그게 무기도 이제 그렇고. 아마 인구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인구.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축적이 돼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이머전트, 이렇게 음, 창발이 되려면 그 크리티컬 매스라는 개념이 있잖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양적으로 쌓여야 그게 이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음, 원동력이 된다. 음, 그 우리 진화 과정도 그렇대요.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명 이상이 돼야 그 다음에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문화도 뭐 형성이 되고 그 축적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그런 진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대적인 숫자가 적으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숫자가 적으면 퇴화를 하는 경우도 있대. 에이, 어려운 일이군요. 예. 음, 이 언어의 진화적 기원은 이건 우리 읽은 책이잖아요.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어, 그렇죠. 이 진화적 기원은 어쨌든 그 참 이 언어 지금 어떻든 LLM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 언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과정은 그 호모 모델루스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책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의 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렇다고 그게 다 뭐 우리 문화를 형성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까지 만족을 시키려면 인간이 그걸 활용을 해서 언어를 활용해서 뭔가 액션, 활동을 취해야 돼요. 음, 그래서 생물학,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될 때 이런 언어라는 게 진화에 이제 기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28명의 언어학자, 언어심리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주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교수님, 예, 제 채팅방을 제가 잠깐 예. 채팅방? 줌 채팅방 거기서 제가 말을 아, 할게요. 예. 제 톡방에 잠깐만 있으셨는데요? 채팅방에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엄마야. 그냥 지금 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점검하겠습니다. 근데 언어학자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 보니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이분은 결국 이 나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능과 음, 그 뭐 지식의 발달, 그 문화의 발달,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게 뇌 그 얘 발달 과정에서 어
무엇의 산물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이 사람은 이 주인 책 저자는 과연 언어라는 것이 왜 발달했나? 우리 뇌가 이렇게 발달하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각자마다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다. 이건 뭐 여기 보면 레고 그러니까 레프 비고츠키 이 사람은 뇌과학자로도 유명하죠. 비고츠키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내적 발화라는 말을 했죠. 그 이너 스피치. 우리도 혼잣말 하잖아. 네. 중얼중얼거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 언어 발달에서. 그 아이들의 특히 비고츠키는 교육학에서도 되게 많이 인용이 되는 학자예요. 그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할 때 어린애들이 학습을 할 때 뭐 근접 발달 영역 이러는 게 있어. 근접 영역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면 그 애들이 학습을 되게 빨리 한다 이런 걸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내적 발화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내적 발화라는 것이 비형식적이고 엄격한 틀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어와는 이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말할 때는 이게 언어의 형식을 잘 안 갖추죠. 지금 우리처럼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문법에 맞게 상대방의 어떤 그 동화 상태 이런 거를 체크해가면서 피드백을 계속 그 받아가면서 상대가 알아들으면 그거에 맞는 형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 형식적으로 우리는 틀을 맞춰가지고 언어를 발화를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근데 혼자 말할 땐 그런 게 없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써놓은 책이 그 의식의 흐름. 저번에 왜 그쪽에서 한 책 그 제목이 뭐야? 마르셀 프루스트. 빙류. 그 마르셀 프루스트, 프루스트. 거기, 그거요. 저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 의식의 흐름으로, 유명하잖아. 의식의 흐름 저기 그 프루스트의, 로버트 프루스트. 예, 뭐더라, 그거? 그게 예, 사실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적 바로 할 때는 혼자 얘기할 때는 맞아요. 머릿속에서 스스로 하는 거죠. 이게 셀프 피드백이에요. 뇌 안에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애들은 이걸 이제 언어 익힐 때 혼자 중얼중얼 해요. 그 장난감하고도 얘기하고 강아지하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사고 발달에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 학습의 하나의 과정이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렇지. 잃어버린 시간은 그 책이 이게 내적 발화를 그걸 그대로 언어로 옮겨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생각보다 깁니다. 아주 만연합니다. 책. 나는 그게 수필이고 좀 짧은 건 줄 알았어. 아니요, 엄청 네 길고, 권인가 되지? 5권인가? 네 권인가? 그리고 문장이 진짜 깁니다. 의식의 흐름이, 만연체. 뭐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그걸 다 기억하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다 이런 의미로. 네, 맞아요. 시도 그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는 형식을 갖추고 운율이 있어야 되고 뭐 그 상징성 은유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문자로 적어 놓은 거를 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장르가 한번 유행을 했었어. 아, 시에서도. 그 영향을 그렇게 받았나 보네요. 그렇지. 그런 그 로버트 프루스트의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그게 한때 소설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유행이었죠. 올리버 삭스는 그 뭐야 아내를 모자로 착곡한 남자 그 책으로 아주 아,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분인가요? 네, 올리버 삭스 예. 뇌과학자. 이 사람이 그 임상 기록을 그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읽고 이거 진짜 예. 재밌어요, 이 책. 이거 아주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어. 그 이제 정신이 무엇인가 이제 온전한 정신이 보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다움이 뭔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임상 기록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목소리를 보았네 이건데 그 여기에서 쓴 것처럼 아이들은 내적 발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개념과 의미를 발달시킨다. 음, 그러니까 바깥으로 실제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자기 개념을 계속 이렇게 벼린다 그러지. 예. 그 저기 뭐야 날 칼 가는 거를 벼린다 그러는데 그 갈고 닦는다 이런 의미지 벼린다라는 말이. 그래서 언어를 그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적 발화를 통해서 자기의 개념을 벼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지 아이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달성하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도 이 내적 반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지. 음, 교수님 발표할 때 예. 다른 분들이 제 참고 자료를 좀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교수님 발표에 개입을 하면 좋을 거예요. 거기 굉장히 자세해요. 예. 예. 그 이거를 누가 주도를 해봐요. 하나씩 맡아서 하든지. 올더스 헉슬리는 경남이가 하고 뭐 그다음 거는 박상호가 하고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참고 자료에 그대로 읽으면 다 될 정도로 있어요. 음, 예. 한번 넘어가시죠. 올더스 헉슬리 얘기를 주도해봐. 나는 있습니다. 참고적인 얘기만 할게. 음. 올더스 헉슬리, 그러니까 소설가이자 사상가라고 하네요. 그 시각장애가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글을 써내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어, 이분은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승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 그 멋진 신세계를 이분이 쓰셨네요. 저, 오, 음, 음, 핵심 관점은 언어와 인간의 초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언어, 상징 조작 능력, 시간을 초월한 사고, 추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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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보다 더 높은 곳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우선 도덕과 윤리, 과학과 철학, 예술과 문화,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덕과 윤리, 음, 동물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좀 더 본능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발화한다면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이 본능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 판단을 통한 가치 판단을 한번 거르고 행위를 하나 봐요. 때문에 뭐 정의, 공정, 선, 악 이런 고도의 정신작용을 통해서 어, 동물들이 해내지 못하는 무언가들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뭐 성찰, 아니면 도덕적 논쟁은 불가하지만 인간들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고 또 과학과 철학, 음, 이게
도덕윤리의 연장에 있는 것이라고 같이 생각이 드는데, 어, 동물들은 무언가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대로 주워 먹고, 이렇게 하지만, 인간들은 이 천체의 움직임, 아니면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뭔가 이론과 법칙들을 계속 추측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어, 어떠한 것들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속의 물음을 점점 갈고 닦아가는 과정이 언어를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음, 이런 과학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이 현상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이 언어를 갈고 닦아야 되지? 라는 그 연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동물들에게 중력, 뭐 만류 인력 이런 거 다 not my business지만 이제 인간들은 이걸 점점 추상의 영역에서 법칙이라는 영역으로 계속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언어 덕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물과의 차별점을 만들어낸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게 예술과 문화인데 인간들이 현상을 보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인간들은 속에 어떤 그 응어리 같은 것들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 승화되면 예술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어, 언어화된 것을 뭐 다른 수단으로 모델링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종교와 영성 그러면 이건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 동물들이 생각해내지 못하지만, 인간들은,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럼 이 죽음의 의미는 뭐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지? 그럼 이 삶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영혼은 이런, 그, 이런 단계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언어를 통해서 이제 추상이라는 것을 해낼 수 있게 되니까 점점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까지 생각해내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언어를 갈고 닦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그 언어를 통해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언어가 이분은, 언어가 있어서 좋다. 뭐, 좋으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언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언어는 같은 사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음,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의 언어는 나 배고프다, 나 지금 아프다 같은 1차원적인 1층의 레이어의 표현에 가까운데 인간들은 뭐 기억, 예측이라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도구, 사다리, 그리고 추상의 개념, 이 이것을 수학적인 것으로 아니 언어 논리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다리, 도덕과 같이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달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미학과 예술은 언어 이외의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사다리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형이상과 영성, 어쩌면 죽음과 삶, 그 너머의 것들을 이어주는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인지 사다리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메솔로가 표현하는 그런 욕구처럼 어, 이런 것들이 점점 충족이 되어질 때마다 뭐 2층, 3층, 4층 층계로 올라가는 어, 도움의 도구, 도움의 사다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문학적 맥락. 음, 헉슬리 께서는 이 생각을 소설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은 뭐 어떨까? 뭐 유전적으로 인간이 설계가 되고 아니면 어떤 뭐 빅브라더 같은 조건에 의해 통제가 되고 언어가 점점 단순화되면서 뭐 자유, 뭐 평화
이런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음,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점점 더 갈고 닦아지면은 그, 세상이 왜 부조리하지? 어, 그럼 나는 대체 뭘 바라는 거지? 이런,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사고와 언어를 정교하게 벼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내 옆 사람을 설득을 하고, 이 집단을 설득하고, 이게 점점 설득하는 영역이 커지면은 이게 큰 집단, 도시, 나라가 되는 거니까, 미래 사회에서 유전을 통해 설계하고, 조건으로 통제하고,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게 다 이런 복잡한 사고를 방지한다는 연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예, 님 그래서 헉슬리께서 경고하기를 언어를 단순화하면 사고가 단순화되고 언어를 통제하면 사람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게 그 조제 오웰의 1984에서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그 언어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3.5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음, 강, 헉슬리는 이 언어라는 게 수많은 복잡한 논증을 압축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깊고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실 언어라는 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라는 표현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누군가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잘 응축한 것들을 저희는 잘 스쳐 지나가고 모르지만 이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뭔가 간지럽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게 이런 거네? 라는 걸 한 번에 이해를 하고 그럼 이 발화된 생각을 통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중요한 것들이 이런 논증을 압축,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하지만 이 안에는 어, 이 짧은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깊고 많은 생각을 해냈는지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심오함이라는 말을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 예외주의, 어, 인간은 더 높은 곳에 있나? 동물들도 이런 동물들도 사회를 형성하고 도구도 사용하고 문제도 해결하는데 인간은 뭐가 다르냐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헉슬리께서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침팬지가 셰익스피어를 쓰지 못하고 까마귀가 도구를 쓰지만 그런 과학 이론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음, 어, 네, 이 부분 살짝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정도의 차이에 가까운 말이지 않나요? 이들도 언어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만큼 깊이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이따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하자면, 헉슬리 언어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라는 말로 헉슬리의 언어에 대한 말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되게 길게 여러 가지. 네, 땀이 나네요. 잘하네. 잘하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더 높은 곳에 도달한다는 말이 네, 어, 이게 잘못하면 진화가 뭐 어떤 목적을 음, 향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그 착각 이거를 줄 수도 있는 말이라서 아마 그걸 음, 강조하려고 이게 정도의 차이 이러면은 또 그 인텐시티 강도라는 개념이 떠오르거든. 네, 그러니까 뭐 지적 능력에도 그러면 품질이 이렇게 정도가 있는 거냐? 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의 의식 세계하고 아빠, 인간의 의식 세계가
다를 뿐이지 그게 인간의 의식 세계가 더 밀도가 높고 더 고급스럽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 혹시 그러면 이게 그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는 그냥 날개를 가지게 진화를 했을 뿐이지 그게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바닥을 기는 지렁이보다 새가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네. 거지. 아, 그냥 가지가 예. 다른 곳에서 핀 하나의 그 열매에 불과하다. 다 다른. 인간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의 의견이거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도, 그러니까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지, 뭐, 여기서. 음, 더 높은 곳에 도달한다 해서 이게 다른 사다리를 통해서 다른데 갔을 뿐이지 그게 밑에 있는 1층 사다리가 저급하거나 뭐 인페리어 그 열등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 음, 다니엘 데넷 이 사람도 아주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네. 네, 그러네요. 작년에 이 사람, 죽었네. 그러네요. 작년에 죽었네. 난 죽은지도 되게 오래 몰랐네. 살았네요. 그러게요. 네. 승준이도 한번 해보지.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음, 네, 아, 부산에서 천안 올라가는 길이어가지고. 아, 네, 운전 조심해. 운전은 안 합니다. 운전을 안 하고 지금 기차 타고 오는 거야? 네,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그러면 옆 사람 방해돼서 말은 못 하기 힘들겠다. 네, 위기를 피해 맞습니다. 가셨군요. 우리 박주환 대표님이 해요. 아, 네. 이게 다니엘, 이 데닛이라는 분은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진화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언어를 얻은 이후에 생겨난 마음의 유형은 언어 없이 생겨난 마음과 전혀 달라서 둘 모두를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착각이라고 할 정도다. 예, 이분은 약간 이제 이 당시쯤 됐을 때 이제는 다윈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현대의 철학을 좀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과거에 보면 데카르트나 누가 보면 이렇게 속에 또 다른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자아가 뭔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경험들을 계속 쌓고 또 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식, 자의식. 음, 의식. 예, 자의식이라는 게 어딘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또 이제 뭐 다르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는 마음으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마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죄송한데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음, 하십시오. 미안해요. 음. 네. 네, 그래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하는데 사실은 마음에는 아무런 게 없잖아요. 결국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아니 그런 좀 비판하는 식의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기존의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해체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이제 데카르적 극장이라고 데카르트적 극장에서 이제 머릿속에 옛날부터 이제는 내려오는 게 머릿속에 어딘가에 모든 정보가 모이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걸 관람하는 어떤 구조. 뭐죠? 저기 인사이드 아웃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아,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뭔가 세상을 관람하고 거기는 뭐 감정이란 거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게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원리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 극장이라고. 근데 그런 거 없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의 어떤 종합이지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하나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데카르트
데카르트적 그 극장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가 결국 그 자의식 같은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어딘가 이제 인간만이 그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뭔가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는 그것도 이제 뉴런의 어떤 발화, 화학적 정기적 과정일 뿐이지 뇌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법칙이지 이게 결국 어 그 이 어떤 양림 그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비판합니다. 그렇다고 이 자유의지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는 그 진화하는 마음 여기서 좀 마음의 진화라는데 이 진화를 설명할 때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려면 다윈 이전에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려면 이제 그 설계자가 필요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어떤 복잡한 구조는 결국 만든 사람, 설계자가 의도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게 만들어졌지? 하고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 그 다윈 저기 데니슨 그게 아니라 다윈 이후에 어떤 그 개념으로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자연 선택적으로 그게 된 거다. 그 구조라고 하는 건 자연 선택적으로 된 거지 어떤 그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리처드 도킨스의 밈이라는 개념을 뭐 이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유전자의 생물학적 진화의 복제자라면 밈은 문화적 진화의 복제자라고 해서 되게 그 같이 주장을 했는데 이 밈도 결국은 자연 선택을 겪어가면서 결국 이제 문화라는 것이 정제된다는 거죠. 정제돼서 축적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 마음의 진화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이런 다윈 이후의 진화적인 어떤 관점에서 기존의 형이상학적으로 우리 무언가의 어느 공간에 있을 법했던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뭐야 그 어떤 그 극장 그 데카르트적 극장 이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그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이제 뇌의 활동이다라는 부분들을 주장했던 분인 것 같아요. 좀 약간 현대적인 과학적인 이 접근들을 이 언어학에 되게 이렇게 입힌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 현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 뭐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양자역학의 영향을 다 예, 받았어요. 이 그렇죠. 예, 영향을 다 받아서 그 하이젠베르크인가 그 왜 우연과 필연 음,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탄생하고 생명이 생기고 뭐 인간이 탄생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무슨 다 이렇게 예,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론적 사고에서 뭘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하고 부딪히면서 그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그냥 파생품들, 산물들일 뿐이지 우연히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겪게 돼서 그런 생물체들이 많이 살아남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동물들이나 생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뿐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산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현대 철학이나 뇌과학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에,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다니엘 데니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 근데 여기 있는 책들은 한번 그 뭐야 언어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봐야 될 책 같네요. 이런 책은 필독서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음, 사실 우리도 알면 좋긴 한데
우리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는 벤저민 워프. 이건 아주 워프 사피어 가설 그 컨택트란 영화에 이게 나오잖아요. 네. 아, 거기에 컨택트란 나오는, 영화 꼭 보세요. 이게 아주 그 워프 사피어 가설 이거를 주제로 한 그 영화야 그게. 음,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 영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 네. 그게 외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지. 걔들은 그냥 방문한 거야. 오히려 그렇죠. 네. 지구를 구하려고. 네, 몇만 맞아요. 년 후에 자신들을 위해. 근데 그거를 적대시하면서 그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해결을, 그 여자 과학자가 그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들의 네. 언어를 거꾸로 배우잖아. 네. 음,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사고 세계를, 사고 체계를 이해하고 그들이 그 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알아내면서 어,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들과 그런 걸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그 여자 과학자가 언어를 통해서 외계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언어 사고 구조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워프 사피어 가설. 아, 이 가설이에요? 예. 네. 이거 아이고, 우리 저기 뭐야 박상호 박사가 해볼래요? 네, 조금 시끄러워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옆에 그 한 소장님이 올려놓은 거 그거 보고 하는 거죠? 예, 예. 네, 예, 아, 맞아요. 네. 어떻게 하고 있나 막 놀래가 앞에서. 네. 이 파트 2 언어는 세상을 구조화한다 해갖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벤자민 오프인데요. 지금 여기 본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리스인들은 자연계를 분류함으로써 자연의 마디를 내려 했다. 자연의 어떤 마디는 이제 사실을 떠올려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언어로 이제 자연을 마디를 내린 거죠. 그보다 훨씬 뒤 벤자민 워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가 낸 길을 따라 자연을 해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한국말을 이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연을 우리 한국어에 있는 수준으로 이제 자연을 해부하는 거죠. 관찰자들이 유사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같은 물리적 증거를 보고도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잠깐 이제 그 세상과 세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또는 자기 가족이나 이렇게 세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언어가 다르면은 세상을 이제 다르게 그린다는 것이죠. 이제 만약 영어 이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컨택트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 외계인과 우리가 저기 이 세상을 보는 걸 갖다가 완전히 다르게 그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했던 이제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벤자민 오프요. 저도 열어보고서 예. 엄청 많네요 내용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 보면은 직업이 화재보험 조사관이네요. 아까 우리 교수님하고 화재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찍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주요 저자로는 언어 사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건 이제 사후에 출판이 됐네요.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이제 사후에 많이 이게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생년을 보면은 97년, 1897년에서 1941년 한 50세가 조금 넘은 거였죠. 아니, 44세네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학문적 위치를 이제 저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워프 사피어 가설의 주창자라고 했고요.
이 사람의 핵심 개념이 언어의 상대성 가설. 그래서요,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하나의 약한 버전으로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약한 버전보다는 강한 버전 같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요, 그리고 언어가 특정한 사고 방식을 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강한 버전으로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어, 이 뒤에 그건 보니까는 너무 세다. 예,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이제 보면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게 이제 제가 딱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아까 교수님이 잠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나 어떤 분 말씀하셨는데 내적 발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책 앞부분에도 이 장 앞부분에도 사람은 계속 자기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제 그냥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자기랑. 그러면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뭐를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 박주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CEO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오는 것도 결정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과제에 대해서 어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외부 사람하고도 다 결정을 하지만은 내부 스스로 결정을 거의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예. 그런 이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이게 좀 강력하지만은 저기 조금 저한테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기가 어려워요. 좀 본문 내용 이제 해설이라고 있는데 보면은 무국어가 낸 길 해서요. 무국어라는 거는 뭐냐 당연히 이제 태어나서 처음 배운 언어고 해부라는 건 분석하고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자연을 해부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연이라는 것이 연속적 흐름이고 또 혼돈스러운 흐름. 그래서 이제 어떤 색깔, 시간, 공간, 사건 이러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시간 이제 연속적이면서도 이제 서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더 많이 이제 복잡한 것이고요. 여기서 색깔이라고 이제 색깔도 뭐 여기 보면은 뭐 파장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복잡한 파장 우리 이제 뭐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뭐 색깔 영어에서의 어떤 오렌지나 레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언어에서 뭐 파랑을 뭐 러시아에서 이제 다르게 부르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파랑에 대해서 이제 영어는 부르지만은 뭐 파랑이 있고 파랑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종류의 파랑이 있는 거죠. 그런 색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이제 색깔뿐만 아니라 보면은 시간도 우리 이제 아까 계속 오늘 교수님하고 산에 가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한 게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저기 중국 드라마 얘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제 복잡한 이제 사람마다 상대적인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서툴러 가고 이게 제가 보이는 게 잘 안 보여서요. 네. 시간 그리고 또 뭐죠? 방향성도 다양하게 엄청 이제 다양하죠. 예.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동서남북 예. 이렇게 돼 있고 위에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마다 다른 거죠. 언어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벤자민 워프는 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보험회사 이제 조사관으로서 또 이제 워프의 유명한 화재 사례를 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빈 가솔린 드럼통 해갖고서 뭐 공장에 빈 가솔린 드럼통이 이제 쌓여 있는데 작업자들이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로 이제 폭발이 일어났는데 왜 빈 드럼통에
단어 이제 있는데 왜 화재가 났는가? 화재. 작업자들이 빈통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휘발유 증기가 그 빈 드럼통 안에는 증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뭐 저기 이제 발화성 물질이 있으면 더 위험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워프의 분석은 언어가 그러니까 빈이라는 이 단어가 인식을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걸 왜곡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이라는 MPT 빈이라는 단어가 안전하다는 착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발을 해갖고서 사람들이 빈통이라는 빈 가솔린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증기가 가득한 통이라고 불렀다면은 분명히 담배를 안 피웠을 거라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언어가 인식을 왜곡한다. 상대성인 거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석회석 가루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현대에서 이 워프가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워프를 이제 재평가한 거는 이제 41년에 이제 죽었는데 60년대에서 80년대부터 워프의 비판 시대 해갖고서 근데 여기는 이제 재평가가 됐다는 거는 이제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거네요. 예,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은 이거에 대한 증거 부족 그리고 번역의 가능성. 그러니까 번역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언어로 모든 개념을 표현하는 것, 가능한 것. 즉 호피족은 시간 개념이 없다. 이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단지 다르게 표현할 뿐이다. 그러니까 호피족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보편 문법. 그러니까 촘스키는 여기는 이제 벤자민 워프는 이제 어떤 상대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촘스키는 이제 그겁니다. 보편 문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는 모든 언어에는 심층 구조가 동일한 어떤 보편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 또 다시 워프가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실험적 증거를 통해서 색깔에 대한 색깔을 이제 지각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나 이제 시간 개념도 이제 다시 재평가 받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인지도 이제 재평가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 약한 워프의 가설은 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워프 가설은 거짓이라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약한 워프라는 거는요. 약한 가설은 한번 보면은 뭐냐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또는 언어 밖의 사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이제 거짓이라고 현대에서는 좀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워프의 주장은 점점 희석될 것 같아. 희석된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에 사고를 미치는 것도 구조한다는 거는 그건 좀 나 아까 강하다 그랬잖아. 너무 세다고 그런 것처럼 그건 좀 예.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영향은 받겠지.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그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방향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서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실제 많이 보잖아. 말할 때도 보면은 그 미국 언어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국내에서만 한 사람들하고 사고 구조가 좀 차이 나는 거가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사람 사고를 하는데. 근데 사고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좀 받았던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아까 색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내가 일본 책인 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왜 무지개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일본 사람은 빨로 초파보 이렇게 5가지로만 인식을 한대요. 음. 그리고 아, 남태평양 뭐 이런 데서는 3가지밖에 색깔을 말 못한대. 무지개를 보고 한 서너 가지 색깔만으로, 그러니까 뭐 밝은색, 어두운색, 붉은색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언어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무지개를 보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다 전 세계 사람이 누구나 다 빨주노초 파란보로 무지개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 어떤 언어를 배웠냐에 따라서 무지개조차도 다르게 본다는 거. 그거 동감하는 것이요. 저 예전에 이제 그래픽을 공부할 때 그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색깔을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는 보통 이제 256 이상이지만은 색깔을 표현할 때 256가지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 256가지 색깔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의 기준인 거고 미국이 아마 미국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 이상도 여러 가지 뭐 주황도 미국에서는 그 주황을 여러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가지 이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표준을 엄청 다양하게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약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언어가 그 이제 언어나 그 시대의 우리 문화적 어떤 산업 환경에 따라서 그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전 이제 그쪽이 맞는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는 그 색깔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국가는 모르겠는데 언어가 없는 국가는 이제 영어를 쓰니까 영어에 대한 이제 그걸 갖다 인식하는 거고 언어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데는 교수님 말씀처럼 몇 가지 색깔을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적으로 발달할수록 그걸 더 디테일하게 뭐 이게 뭐 컴퓨터에서는 뭐 몇백만 가지 뭐 색깔 이렇게 뭐 한다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언어적으로는 엄청나게 256가지 색깔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표현을요. 소리도 그래. 소리도 그 우리가 음계를 그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러니까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우리 국악을 했던 사람들은 궁상각치우 5개 음계로다가 그 소리를 구분하잖아. 근데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7개로 그 소리를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것도 이게 사실은 서양에서 플라톤의 칠음계 그 뉴턴의 칠음계인가 뭐 그런 거 우리나라 또 칠을 좋아하잖아. 럭키 세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것도 칠음계고 무지개 색깔도 7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한 것들이 이게 다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래. 우리나라가 원래 무지개 색깔을 7개로 구분하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언어가 이제 그 사고 구조를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네. 결론은 하여튼 여기서 언어의 상대성에서 서로 다른 언어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만든다. 이것이 용어 해설이지만은 이것으로 이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이 자연의 마디를 낸다. 이게 그 들레즈 책에도 이 말이 나오죠. 마디를 낸다는 말이 이렇게 분절. 거기서는 이제 분절이라고 그러지 마디를. 예. 이렇게 잘라내는 거야. 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주화해가지고 구분짓는 그거의 기준, 구분의 기준, 범주의 기준이 언어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음. 뭐 근데 촘스키까지 참 했네. 설득력은, 그러면 근데 어쩌면 이렇게 그 언어를 쓰는 곳마다 또 삶의 어떤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아마존의 어떤 언어들도 있고, 그러면 일부는 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증적으로는 내가 체험적으로 확실히 언어 어떤 언어권에 사느냐에 따라 사고 예, 구조가 다르다는 거는 나는 많이 체험을 했어. 그 예, 저도 유학할 사실, 때 그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 또 음, 이 동남아시아 그 중화권에서 자란 애들의 그 사고 방식,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그 영어 문화권 그 사고 방식, 이게 다 다른 거는 이게 확연하게 느껴져. 이렇게 사람 만나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어쩌면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그 우월성이라기보다는 그 문화자본 같은 그런 그렇지. 것들이 맞아. 그 분명히, 밈 때문에 그래. 밈 때문에. 예, 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많은 그 언어들, 그 단어들 있잖아요. 워드 단어들이 어느 정도는 그 생각의 방향을 정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그렇죠. 자기 의사 표현할 땐 언어로 하실 거 아니야. 언어로.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 한국말만 배운 사람은 한국말 안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를 막 섞어서 이렇게 이 미국 문화권에서 그 영어 회화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막 섞어서 얘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짬뽕이 되는 거지. 두 개 언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도 논리적으로 한국 언어 구조에 맞지 않고 서양식 그 논리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요. 예. 저는 그 영어에서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퉁치는 얘기인데 영어에서는 그걸 상황마다 이렇게 맞게 쓰는 거를 보면서 어쨌든 어쨌든 그 언어가 그 분절돼 있으면 분절돼 있을수록 되게 그 문화에서 구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음. 그만큼 또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양한 어떤 표현이 있다는 거는 또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민감한 그 문화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이 챗GPT가 이게 그 다국어를 지금 다 지원하잖아요. 예, 웬만한 그렇죠. 언어는 다 지원하잖아. 얘가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가 난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얘들은 이제 영어권에서 만든 건데 예, 한국의 문맥 구조 이거를 파악을 해서 한국말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마 얘들 내적 그 뭐라 그럴까 이것도 어쨌든 확률에 의해서 그 근접성이 있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 그게 미국식 그 단어의 조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참조 모델 자체를 한국어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게 난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번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번역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어색한 말들이 가끔 튀어나오더라고 문장에. 우리 예, 맞아요. 말치고는 어색한 것들이 나와. 예, 맞아요. 번역을 그 구글의 번역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게 좋아질수록 더 잘 되겠죠. 음. 그럼 어떻게 할 수, 기본은 번역을 다 이제 얘가 그때그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 미리 어떠한 그 구조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보통은 좋은 언어 모델은 그거를 페어프레이즈라거나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어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그 구조 그거를 어떻게 할 때 그 말을 만들 때 그걸 참조해서 만드는데 왜냐면 그 영어에서는 뭐 쓰는 단어가 뭐 이렇게 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단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 놓긴 하는데 그럴수록 좋은 언어 모델이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막 되게 어색한 번역들이 막 계속 나오죠. 교수님이 아까 산에서도 얘기했던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AI가, 챗 GTP가 그걸 갖다가 막 이제 같이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거 갖다 쓰는 게 어떤 조합을, 그러니까 확률 얘기하셨는데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맞추는 거잖아요. 조합하는 거야, 얘는. 조합. 예. 예, 그냥 다음 단어를 확률 기반으로 앞에 프롬프트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다음 단어를 진짜 단순하게 우리도 그냥 그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다 훈련이 된 거거든요. 다음 말을 뭐 학교에 삽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음, 학교에 음. 갑니다라는 어떤 이거를 판단하듯이 얘도 똑같이 그렇게 지식 구조나 이런 것들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다음 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어 모델 만들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전전 시간인가 이제 한 소장님이 이제 청키 얘기했고 스키마 얘기했고, 이제 스키마보다 이제 더 이제 좀 더 큰 구조가 이제 어떤 문장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챗 GTP는 이제 청키 수준으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언어 LML에서 청키 수준으로 가는 건지 어떤 스키마 수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안 그러면 이게 문장을 이제 수준으로 가는 건지, 약간 단순하게 그 어떤 모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작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음소 청,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청키, 청키. 청키. 그 코퍼스라고 그래. 코퍼스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그 단위로 갑니다. 그 그거를 좋은 어떤 코퍼스를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좋은 문장들이 있어야지 좋은 코퍼스가 나오고 그래야지 다시 조합했을 때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코퍼스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아니고 단어가 아니라 하나하나는 아니야. 글자 하나하나는 아니고 코퍼스 단위가 이제 저희도 데이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phrase라고 봐야지, 영어로 보면. 예, phrase. 구문, 구라 그러지, 구. 예, 구문. 구 단위. 문장 단위도 아니고. 예, 왜냐면 문장 단위는 어렵지, 찾기가. 같은 문장을. 예, 그렇죠. 근데 구는 몇 개를 연결하면 문장이 되니까, 근데 단어 단위는 분명히 아닌 것 같더라고. 네, 맞아요. 구 단위로 하는 것 같아. 예, 구가 의미가 살아있는 단위. 음, 그거를 코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퍼스. 네. 버스. 그 옛날에 다음에 우리 COS 할 때 그때 코퍼스가 몸체잖아요, 몸체. 음. 그 아, 시체도 그걸 코퍼스야. 예, 시체. 몸을. 예, 그래서 그 단위, 이렇게. 의미의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구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끊기는 어떤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 외에 그 영어 같은 거 읽기 연습할 때 이렇게 슬래시로다가 문장을 자르잖아. 그 예, 말을 할 예, 예. 때. 그러니까 아나운서들도 그 연습을 한대. 어떤 단위로 말을 하냐. 그걸 단어 단위로 말하는 사람들은 맥이 끊겨가지고 듣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 힘들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너무 길게 하면은 예, 이해가 안 돼,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적절한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근데 이게 프레이즈 단위로 예, 끊어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3사, 이게 3사,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세 단어, 이렇게 세 엔그램, 단어, 네 단어, 엔그램. 이렇게. 예, 그렇게. 이게 엔그램인데, 그거는 이제는 검색 엔진에서 예,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엔그램식 해서 그걸 이제 색인해가지고 그 유사한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들어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탁탁 찾아주는 그런 용으로 썼었죠. 근데 여기는 엔그램 형식은 아니고 코퍼스를 하는데 엔그램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촘스키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 보편 문법이라는 그 네, 심층 구조 이 두 가지가 키워드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들이 쓰는 언어는 전 세계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그 인간의 뇌에 이미 그 언어 보편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편 문법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은 나라 언어마다 다르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다, 언어는. 근데 이것도 비판을 지금 많이 받죠. 많이 봤죠. 그거의 제자가 스티븐 핑거고, 예, 이분도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 블랭크라는 책을 썼잖아요. 빈 서판이라는 책을, 예, 예, 이거 예, 유명한 책이 그 빈서판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빈 서판이라는 책이 되게 두꺼워, 그것도. 예, 그리고 이분이 선선설도 우리 본성은 선한 천사다라고 하면서 그, 그 현대로 올수록 그 선선설이 드러나서 폭력이 적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되게 계몽주의적인 분이시고 음, 그 계몽주의 덕분에 이제 인류가 그 상당히 그 발전했는데 그 우리 지식인들이 너무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비관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보다. 음.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비판하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뉴스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저기 뭐 심리학 그쪽 분야에서는 뉴스를 보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음. 부정적인 뉴스를 주로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런 뉴스를 주로 보도한다는 거야. 뭐 네, 살인 그러니까요. 사건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무슨 질병으로 뭐 대량으로 죽었다. 비행기 사고로 무슨 몇십 명이 죽었다. 이런 것만 뉴스거리로 해지 뭐 한두 명 죽은 거는 뉴스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좋은 대형 일들. 참사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면은 그런 걸 부정적인 걸 안 보니까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뉴스를 자꾸 보면은 막 걱정을 하고 자기 일도 아닌데 네, 그렇죠. 비행기가 사고 나서 뭐 누가 죽었다고 막 울면은 자기도 괜히 막 마음이 쓰려가지고 그 며칠 동안 그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있대. 그 네,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건강에 이롭다. 나는 뉴스 안 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건강한가? 뉴스 작년에 너무 많이 보신 거죠? 올해 그 5월 달 이후로 안 보신 거죠? 아니야, 나 그 옛날부터 뉴스를 잘 안 봤어. 그 그러니까 뉴스를 접하는 게 페이스북이나 뭐 저거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좀 관심 있는 부분만 보지. 그 9시 뉴스 이거 옛날에는 죽어라고 봤거든 그거를. 아, 예. 아니, 그걸 안 본다고. 저도 땡뉴스 안 봐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뉴스 안 보는 사람 많더라고. 9시 뉴스 네. 그거 이제는 TV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저희도 TV가 없잖아요, 집에. 음. 하여튼 그거 그런 것 같아요. 스티븐 핑거 얘기하던 김에 박주환 대표가 하지 그래요. 아, 네. 하여튼 요 사람이 이제 촘스키의 아주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의 핵심은 이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속에. 속에 뭐가 이렇게 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거미줄 칠 때 거미줄 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거지. 음. 본능에 의해서. 그것처럼 언어도 이제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착돼 있고 이미 그게 이게 잘하는 그
그냥 스스로 인간은 다 잘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 사피어 오프 가설의 강한 버전은 비판하지만은 우리는 언어 이전에 생각의 언어라고 하는 사고를 하고 이거를 자연어로 번역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어떤 서로 그 국적이 다른 분이 계셔요. 이렇게 계셔요. 그러면 내가 언어의 내용을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법을 배우는 거지, 음, 언어 자체는 문법 이전에 이미 머릿속에 장착돼 있는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음, 그러니까 이 생각의 언어라는 표현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생각의 언어가 있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뭐, 그 하나의 뭐, 랭귀지가 그 뭐죠? 뭐, 기호죠, 기호. 기호는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인 것 같아요. 그냥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지 사고의 한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생각의 언어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촘스키하고 같은 맥이죠. 그치. 보- 촘스키의 그 심층 구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보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영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어, 생각이라고 하는 보편 언어가 있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든 한국어로 표현하든 뭘 표현하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유명한 게 그 빈서판 이론이 유명하죠. 예, 이거는 결국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이제 세 가지 그 뭐 빈서판에는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전적으로 형성된다라는 존 르크에서 유래가 됐고 그리고 인간은 본래 선하며 사회가 타락을 시킨다 하면서 루소 그리고 마음은 뇌와 별개의 실체이다. 데카르트. 이,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음, 이제 그 핑거는 틀렸다. 자기가 경험해 봤을 때 이건 틀린 얘기고 그런 원래 선하진 것도 없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뇌, 구조, 진화적 역사가 등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은 다르다, 언어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낙관론에서 되게 좋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제 역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선사시대 때 부족 사회의 폭력 사망률이 엄청 높았고 중세 유럽의 살인율은 현대의 수십 배고 뭐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원래 선했는데 이제 과거 이제 언어 속에서 뭐 지금의 어떤 사고 속에서 막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주장해가지고 엄청 비판받았어요. 그리고 계몽주의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썼듯이, 스티븐 핑거는 상당히, 생물학적 프로그램으로 언어가 본능적이며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된 언어, 바로 우리 머릿속에 한 기관처럼 장착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이런 결정론을 거부하면서도 사고의 도구이면서 사고의 한계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난다, 언어의 어떤 구조를, 그 얘기를 주장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빈서판이란 말은 그존 락크의 그 타블로 라사 네, 그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블랭크 슬레이트라고. 음, 근데 이게 책 제목으로다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이 책을 안 읽으면 마치 그존 럭크가 얘기하는 타블로 라사 그 빈서판이라는 게 저거잖아. 그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관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성의 존재를
인간은 원래 갖고 있다라는 그 본유관념을 비판해서 이제 존 로크가 그 타블로 라사를 주장한 거거든. 비어 있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경험을 태어나서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제 그 이 의식 구조, 인식 구조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네, 존 그렇죠. 로크의 주장인데 이 스티븐 핑거는 그러면 그걸 그걸 그대로 갖고, 생각하면 언어의 본질적인 건 없고 태어나서 문법을 배우고 엄마의 그 혀를 보고 언어를 배워서 문법도 생기고 어휘도 생겨가지고 언어가 형성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음, 근데 이건 꼭 거꾸로 이 스피븐 핑거의 빈서파는 그런 주장을 언어학자들의 예, 주장을 반박한 책의 예, 비판했더라고요. 비판서야. 그러니까 예, 이 환경과 이 그 뭐야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형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아니다. 그 예, 빈서판이 아니다라고 쓴 책이에요, 예,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그것이 그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갖고 있다. 다시 본유 음, 개념으로 약간 그쪽으로 회귀한 것 같아요. 아니, 음, 촘스키 제자니까. 맞아요. 촘스키 제자예요. 근데 이게 소장파 언어학자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죠. 네, 맞아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그러시죠. 벌써 2시간이 됐네. 예. 근데, 시간 빠릅니다. 예, 아니, 이거 아니,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내용이. 음. 야, 이거 이게 근데, 아주 핵심을 뚫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교수님. 예. 이 그래서 그냥 대충 언어는, 넘기면 안 되고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그 제리 포더부터 이후의 건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보면 이건 좀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 언어학 28명이, 공부하는 거라서 이게 그 덤으로 좋아. 이것도. 네, 어차피 책 음. 다 못 읽을 거니까, 이렇게 깊이 보시죠. 아니, 되게 보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래요. 네,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아프고 그래서 빠지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예, 그러시죠. 네, 수고들 알겠습니다. 했어요. 예, 네, 수고 다음 주에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잠깐만, 교수님. 네. 그러면 요거 어쨌든 각자 나눠가지고 좀 내 다음 주에도 설명하는 식으로 아니, 하고, 오늘 하니까 재밌는데 그렇게 하니까.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성우하고 승준이도 한번 맡아서 하라고 경남이가 네. 얘기 좀 해줘. 알겠습니다. 어디 맞게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알아서 그냥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고 싶은 이 대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28명 있잖아요. 이 28명을 읽어오면 될 것 같아. 이해했습니다. 네, 읽어오고 어디를 맡을지는 이제 네. 그때 그 순서에 따라서. 음, 아니, 아, 뭐 우선권을 줄 테니까 먼저 네. 아, 나는 몇 장을 하겠다. 그래서 셋이 배분을 해가지고 해놔. 2개씩 해, 어, 2개씩. 알겠습니다. 2개씩. 예, 우리도 같이. 나머지는 우리가 커버할게. 네. 지혜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데요, 이번 거? 자,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봬요. 네, 예, 다음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